혼인,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신랑은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십시오.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며느리가 시누이의 혼산날 마당 한복판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차려진 초래상이 엎어지고 사모관대를 갖춘 신랑이 문 밖으로 밀려났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향해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이 이제 망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멀쩡한 신랑을 기어이 내쫓은 데에는 아무도 모를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나주 땅에서 시집온 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인선이라 했지요. 나이는 21,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석 달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시댁은 오씨 문중이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는 반가였지요. 시아버지 오대감은 인근에서 알아주는 어른이었지요. 인선은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시어른의 새순물을 떠올렸지요. 금이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고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주댁은 참으로 얌전하구나.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얌전하다는 말 뒤에는 그저 조용한 며느리라는 뜻이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인선의 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늘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것을 금이는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시집 오기 전 나주 친정에서 인선은 조금 다른 처자였습니다. 금이의 아버지는 향교에서 문서를 다루던 이였습니다. 남의 집 혼서를 대신 써주고 계약을 적어주고 장부를 매겨주는 일을 했지요. 인선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 앉아 그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선아, 글씨는 사람이란다. 아버지는 붓을 쥔 채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같은 글자라도 쓰는 이의 손버릇이 다 다르다. 획을 시작하는 자리, 힘을 주는 자리, 붓을 떼는 자리가 사람마다 다르지. 그래서 글씨는 속일 수가 없어. 어린 인선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금이의 눈에는 이상한 재주가 생겼습니다. 한 번 본 글씨를 잊지 않게 된 것이지요. 같은 사람이 쓴 글씨는 10장, 20장이 섞여 있어도 한눈에 곤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낸 글씨는 아무리 비슷해도 어딘가 어색한 데를 짚어냈지요. 이 획은 스승님 손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인선이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그 재주를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눈총을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시집 올 때 아버지는 딸의 손을 오래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살거라.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는 게 편하다. 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금이는 나주를 떠나 오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말이지요. 시댁 살림은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그 넉넉함 속에는 한 가지 그늘이 있었지요. 바로 시누이 명화의 혼사였습니다. 명화는 오대감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나이는 17,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웃으면 볼에 우물이 파이는 처자였지요. 인선은 시집 온 첫날부터 이 어린 시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화 역시 새 올케를 잘 따랐지요. 올케 언니, 언니는 나주에서 뭘 하고 지냈어요? 명화는 밤이면 인선의 방에 놀러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별것 없었단다. 그저 집안일을 거들었지. 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주에서의 재주는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명화의 혼사는 오대감이 몹시 서두르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인근 고을에서 온 도헌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나이는 28, 훤칠한 키에 말끔한 얼굴, 옥색 도포가 잘 어울리는 사내였지요. 참으로 인물이 훤하구나
집안 안악들은 도헌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도헌은 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대감 앞에서는 깍듯했고 명화 앞에서는 다정했지요. 하인들에게도 넉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신랑감이었지요. 명화는 도헌을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옳게 언니, 그분은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렇지요? 명화가 볼을 붉히며 물었을 때 인선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이는 도헌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자리에서 본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을 뿐이지요. 명화야. 인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은 급하게 정할 일이 아니란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야. 에이, 언니도 아버님이 얼마나 알아보고 정하신 혼사인데요. 명화는 밝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인선은 홀로 남아 오래 생각에 잠겼지요. 금이의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글씨는 속일 수가 없다. 사람은 겉을 꾸며도 손끝이 지나온 자리는 못 숨기는 법이란다. 인선은 그날 밤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요. 혼산날은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부엌에서는 떡지는 김이 피어올랐지요. 명화는 하루하루 설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 대감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좋은 자리로 보낸다는 기쁨이었지요. 그 누구도 사흘 뒤 마당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선만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혼산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혼산날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인선의 방에 몸종 우금이 들어왔습니다. 나주에서 데려온 어린 계집아이였지요. 나이는 16, 인선을 친언니처럼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아씨, 어째 요 며칠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우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우금아, 인선은 나직이 물었습니다. 너, 저 신랑 되실 어른을 어디서 본 적 없느냐? 우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헌데 아씨는 어디서 뵌 것 같으세요? 모르겠구나. 자꾸 눈에 밟히는데 잡히지가 않아. 인선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지요. 우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씨, 혹시 나주에서 본 얼굴 아니실까요? 재작년에 저희 집에도 혼담 넣으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습니까? 그 말에 인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흐릿했지요. 나주에서. 인선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우금아,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예, 씨. 우금이 물러간 뒤 인선은 홀로 등불 아래 앉았습니다. 만약 금이의 짐작이 맞다면 이 혼사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직은 얼굴 하나뿐이었지요. 증거 없이 신우이의 혼사를 막는다면 금이는 집안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며느리가 하나뿐인 신우이의 혼사를 뒤엎다니 그런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요. 인선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명화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볼에 우물이 파이던 그 어린 얼굴이요. 만약 저 도원이라는 자가 정말로 금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라면 명화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선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금이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혼산날 아침 신랑 집에서 보내온 혼서와
사주단자를 직접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글씨 속에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금이의 아버지가 늘 말했듯이 손끝이 지나온 자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혼산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집안은 새벽부터 떠들썩했습니다. 명화는 곱게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지를 찍고 족두리를 얹고 붉은 화롯을 입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지요. 인선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저 웃음을 먼저 깨뜨려야 할지도 몰랐지요. 인선은 조용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혼서와 사주단자가 보관된 곳으로 말입니다. 금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10년 동안 감춰온 그 재주를 쓸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안채는 조용했습니다. 잔치 준비로 사람들이 모두 마당에 나가 있었으니까요. 인선은 문갑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랑 집에서 보내온 문서들이 들어 있었지요. 금이는 조심스레 혼서를 펼쳤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혼서였습니다. 글씨는 반듯하고 정갈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인선은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획을 시작하는 자리, 힘을 주는 자리, 붓을 때는 자리를 하나하나 살폈지요. 그러다 문득 금이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혼서와 함께 온 사주단자였습니다. 혼서의 글씨와 사주단자의 글씨는 언뜻 보기에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필체가 비슷했으니까요. 그러나 인선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인선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 글씨는 같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두 가지 필체를 흉내낸 것이었지요. 혼서를 쓴 손과 사주단자를 쓴 손은 붓을 때는 자리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오래된 손버릇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조였습니다. 누군가가 두 집안의 문서를 한 손으로 지어냈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 손버릇을 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작년 나주에서 금이의 아버지에게 혼서 대피를 청하러 왔던 그 사내의 손버릇이었습니다. 인선의 머릿속에서 흐릿하던 그림이 마침내 또렷해졌지요. 도헌이라는 자의 얼굴이 2년 전 나주에서 본 그 얼굴과 겹쳐졌지요. 그때 그 사내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왔다고 했지요.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나주의 한 부잣집 교수와 혼담을 맺고는 예물만 챙겨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선의 아버지는 그 일을 두고 오래 혀를 찼습니다. 저런 자는 손끝에 죄가 묻어있는 법이다. 언젠가는 그 손끝이 저를 잡을 게야. 인선은 혼서를 쥔 채 눈을 감았지요. 밖에서는 명화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혼례가 시작될 것이었지요. 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제 금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하나뿐인 시누이의 혼산날, 그 마당 한복판에서 신랑을 내쫓는 일 말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도헌이 오씨 집안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중매쟁이 하나가 오 대감을 찾아왔지요. 인근 고을에서 온 참한 젊은이가 있는데 명화 아씨와 짝이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지요. 대감마님, 이 젊은이로 말할 것 같으면 학문도 깊고 인물도 훤합니다. 집안도 반듯하고요. 중매쟁이는 침이 마르도록 도헌을 칭찬했습니다. 오 대감은 처음에는 신중했습니다. 어느 집안 자제인고? 예, 저 아래 담양 땅의 진사댁 자제라 합니다. 부친께서 일찍 세상을 뜨셔서 지금은 혼자 몸이지만 재산도 넉넉하고 됨됨이가 반듯합니다. 혼자 몸이라 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부모가 없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부모 없는 젊은이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며칠 뒤 도헌이 직접 오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옥색 도포를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귀한 비단과 약재를 들고 왔지요. 대감마님을 뵙습니다. 소인 도헌이라 하옵니다. 도헌은 마당에서부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요. 오 대감은 도헌을 사랑방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헌은 학문에 밝았습니다. 옛 글을 줄줄 외웠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도 훤했지요. 젊은이가 아는 것이 참으로 많구먼. 오 대감은 흡족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책을 조금 읽었을 뿐입니다. 도헌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 대감의 마음은 도헌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지요. 도헌은 자주 오씨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손이 비지 않았지요. 대감에게는 귀한 먹을 것을, 안방마님께는 고운 옷감을, 하인들에게는 엽전 몇 잎을 쥐어 주었습니다. 저런 사위를 어디서 구하겠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도헌을 좋아했습니다. 명화도 마찬가지였지요. 도헌은 명화를 볼 때마다 다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어려운 글을 쉽게 풀어 이야기해주고 먼 고을의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씨, 담양에는 대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자란답니다. 바람이 불면 온 숲이 노래를 하지요. 언젠가 아씨와 함께 그 숲을 거닐고 싶습니다. 도헌이 그렇게 말하면 명화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있고 말고요. 아씨를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명화는 도헌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밤이면 인선의 방에 와서 도헌 이야기만 했지요. 옳게 언니, 그분은 정말 다르세요. 다른 사내들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얼마나 자상하신지 몰라요. 인선은 그 말을 들으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늘 편치 않았지요.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헌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질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선이 도헌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였지요. 도헌은 인선을 보자 예를 갖추었지요. 형수님이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인선도 마주 예를 갖추었습니다. 예, 오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인선은 도헌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도헌의 눈이 인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도헌은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명화 아씨께 형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주에서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주라. 참 좋은 고을이지요. 도헌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선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나주라는 말을 할 때 도헌의 입가가 아주 미묘하게 굳었던 것을 금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 혼산날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오 대감은 서둘러 나를 잡았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놓칠까 조바심이 났던 것이지요. 이런 사위를 놓치면 안 된다. 어서 혼례를 올리자. 집안은 잔치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도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선만이 밤마다 뒤척이며 흐릿한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기억이 마침내 또렷해진 것은 바로 혼산날 아침이었습니다. 혼서와 사주단자의 글씨를 마주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혼산날 아침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해둘 일이 있습니다. 혼산날을 나흘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선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낯선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헌과 낯선 사내 하나가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선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일은 잘 되어 가는가? 낯선 사내가 물었습니다. 염려 마시게. 대감이 아주 넘어갔어. 딸을 못 줘서 안달이야. 도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정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거만한 말투였지요. 예물은 얼마나 챙길 수 있겠나. 오씨 집안 재산이 만만치 않아. 콜레만 올리면 안방 곳간 열쇠부터 손에 넣을 걸세. 그 다음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인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듯 뛰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인선은 더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몸종 우금이 금이를 불렀지요. 아씨, 어디 계세요? 그 소리에 담장 너머의 이야기가 뚝 끊겼습니다. 인선이 담장 쪽을 살폈을 때 도헌과 낯선 사내는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인선은 빨래를 마저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지요. 늘 하던 대로 한다는 말, 예물을 챙긴다는 말, 곳간 열쇠라는 말. 그것은 혼인을 앞둔 신랑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은 확신했습니다. 도헌은 명화를 아내로 맞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씨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엿들은 이야기 하나로 어찌 신랑을 내쫓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금이의 말은 그저 며느리의 투기로만 보일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 인선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금이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씨였지요. 만약 도헌이 나주에서 사기를 치던 그 사내라면 그가 보낸 혼서와 사주단자에도 반드시 손끝에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겉을 꾸며도 손끝이 지나온 자리는 못 숨기는 법이니까요. 인선은 혼산날 아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신랑 집에서 보낸 문서를 직접 확인할 그 순간을 말이지요. 이야기는 이제 다시 혼산날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인선이 안채에서 혼서와 사주단자를 마주하고 그 위조를 알아챈 바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금이의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혼사를 막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어린 시누이를 저 사내에게 보낼 수는 없다. 인선은 문서를 소매에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는 혼례를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인선이 안채를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몸종 우금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씨, 아씨, 여기 계셨군요. 다들 아씨를 찾으십니다. 곧 혼례가 시작된다고요. 우금아. 인선은 우금의 팔을 붙잡았지요. 너,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우금은 인선의 얼굴을 보고 흠칫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잔잔하던 아씨의 눈이 오늘은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해주마. 지금은 내가 하는 대로 두고만 보거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예, 아씨, 부탁이다, 우금아. 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금은 영문을 몰랐지만 아씨의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인선은 우금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금이는 홀로 큰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곁에 이 어린 몸종 하나가 있다는 것이 금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가자. 인선은 앞장서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씨 집안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구경 온 이웃들까지요. 차일 아래에는 초래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초 두 자루가 타오르고
상위에는 밤과 대추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닭 2마리가 붉은 보에 쌓여 놓여 있었습니다. 신부 명화가 곱게 단장을 하고 나왔지요. 붉은 화롯에 족두리를 얹은 명화는 그야말로 한 송이 꽃 같았습니다. 볼에는 연지가 곱게 찍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신랑 도헌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관대를 갖춘 도헌은 훤칠하고 늠름했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누가 봐도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잘 어울리는구먼. 저런 신랑감을 어디서 구했을꼬. 오 대감은 흐뭇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좋은 자리로 보낸다는 기쁨에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지요. 혼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선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온 것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인선에게 쏠렸습니다. 시집 온 지 3달 된 며느리가 혼례가 시작되려는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왔으니까요. 나주댁 거기서 무얼 하는 게냐? 오 대감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곧장 초례상 앞으로 걸어가 신랑 도헌과 마주섰지요. 이 혼인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인선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랑은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십시오.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했지요. 지금 뭐라 했느냐? 오 대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 혼인을 없던 일로 하다니, 신랑을 내보내다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버님, 이 사내는 신랑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인선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자는 명화 아씨를 아내로 맞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씨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자입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세상에 저런 말을. 며느리가 시누이 혼산날에 신랑을 내쫓다니. 저 집이 이제 망했구먼. 명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옳게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선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지요. 명화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란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언니가 지금 제 혼사를 망쳐놓고 있잖아요. 명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때 도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헌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서늘했지요. 제가 재산을 노린다니요. 그런 억울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저 명화 아씨를 어여삐 여겨 혼인을 청했을 뿐입니다. 어여삐 여겼다. 인선은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그대는 담양 진사댁 자제라 하였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년 전 나주에서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소. 도헌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인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나주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 그럼 이건 어찌 설명하겠소. 인선은 소매에서 혼서와 사주단자를 꺼냈습니다. 이 혼서와 사주단자, 겉으로는 두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오. 신랑 집에서 보낸 혼서와 그대의 사주를 적은 단자니까요. 그런데 이 두 글씨는 한 사람이 쓴 것이요.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 사람이 썼다니? 보시오. 여기 이 획을 떼는 자리, 그리고 저기 저 획을 떼는 자리. 두 글씨가 똑같소. 아무리 필체를 바꾸려 해도 오래된 손버릇은 숨길 수가 없는 법이오. 인선은 문서를 사람들에게 들어보였지요. 신랑 집에서 보낸 혼서와 신랑 본인의 사주단자를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소? 이자에게는
애초에 집안이랄 것이 없다는 뜻이요. 혼서를 보낼 집안이 없으니 제 손으로 혼서까지 지어낸 것이지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오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아버님, 제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나주 친정에서 10년 동안 글씨를 보아 온 사람입니다. 도헌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요.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자였으니까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글씨 몇 자를 보고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군요. 대감마님, 이는 저에 대한 모함입니다. 형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나 이렇게 사람을 능멸하시면 안 되지요. 도헌은 오 대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이런 모욕을 당하고는 이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인이 관하에 고발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았으니 말입니다. 오 대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한쪽에는 며느리가, 한쪽에는 사위가 될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남편 윤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그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오? 윤서의 얼굴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하나뿐인 신우이의 혼사를 망쳐놓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일이오? 서방님, 인서는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윤서마저 금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러나 인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명화 아씨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저 사내를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말라니. 대체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글씨 몇 자로? 윤서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인서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지금 금이가 가진 것은 위조된 글씨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그러나 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도원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입니다. 좋습니다. 인서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혼사를 지금 당장 치르지 마시고 사흘만 미루어 주십시오. 사흘 안에 제가 저 사내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저는 이 집에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흘. 오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버님, 사흘입니다. 딸을 사지에 보내지 않기 위한 사흘입니다. 이것이 그리 큰 부탁입니까? 오 대감은 오래 고민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좋다. 사흘을 주마. 대신 사흘 안에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면 너는 이 집안을 욕보인 죄로 쫓겨날 줄 알 거라. 예, 아버님, 그리하겠습니다. 인서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흘. 그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혼례는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흩어졌고 명화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서는 홀로 마당에 남았지요. 이제 사흘 안에 도헌의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금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지요. 그날 밤 오씨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낮에 벌어진 소동으로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오씨 집 며느리가 신우이 혼산날 신랑을 내쫓았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 골 저 골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실성을 했다지. 아니, 투기가 심해서 그런 개라고. 멀쩡한 사위를 내쫓았으니 저 집도 이제 끝이지 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인선을 향한 손가락질이 사방에서 쏟아졌지요. 인선은 그 모든 말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밤이 되자 우금이 인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씨, 정말 괜찮으십니까? 사람들이 아씨를 두고 어찌나 험한 말을 하는지. 우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괜찮다, 우금아. 인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은 것이야.
진실이 드러나면 그 바람도 멎을 게다. 하지만 아씨, 사흘 안에 그자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면 아씨가 쫓겨나신다면서요. 밝힐 것이다. 반드시. 인선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했습니다. 우금아, 너 아까 낮에 그런 말을 했지. 나주에서 우리 집에 혼담 넣으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일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해낼 수 있겠느냐? 우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글쎄요. 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뭔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함께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꾸나.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사랑방에서는 오 대감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낮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며느리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헌 또한 억울한 표정이 참으로 진실해 보였지요. 대체 누구의 말이 옳단 말인가? 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아들 윤서가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냐, 너도 잠이 안 오는 게로구나. 윤서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지요. 아버님, 저는 아무래도 부인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의 혼산날에 그런 일을 벌이다니요. 그래, 나도 그렇다. 허나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구나. 오 대감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윤서야, 내 처가 어떤 사람이더냐? 시집온 뒤로 지켜본 바가 있을 것 아니냐? 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지켜본 아내는 결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적고 신중했으며 함부로 나서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사람이 오늘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이 사실 윤서도 마음에 걸렸지요. 신중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바로 그것이다. 오 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신중한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게다. 우리 사흘을 지켜보자꾸나.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다. 윤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뒤엉켜 있었지요.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오씨 집안의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근심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인선은 홀로 결의를 다지고 있었지요. 사흘, 그 안에 반드시 저 사내의 가면을 벗기리라. 어린 시누이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이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선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중 하루가 이미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금이는 우금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씨,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장터로 가자. 저 도헌이라는 자가 이 고을에 온 뒤로 어디에 묵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봐야 한다. 두 사람은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인선은 주막을 하나하나 돌며 물었지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요 2달 사이에 이 고을에 온 젊은 선비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훤칠한 키에 옥색 도포를 즐겨 입는 사람입니다. 주막 주인들은 대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막에서 나이 든 주모 하나가 인선을 알아보았습니다. 댁은 혹시 오씨 집 며느리 아니오? 인선은 흠칫했지요. 저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어제 시누이 혼산날에 신랑을 내쫓았다는 그 며느리 아니오. 소문이 파다 앞티다. 주모는 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인선은 부끄러움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까닭이라. 주모는 잠시 인선을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실은 나도 그 신랑이라는 자가 좀 수상쩍긴 했다오.
인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자가 우리 주막에 두어 번 들렀는데 혼자가 아니었어. 늘 웬 사내 하나와 함께였지. 그 사내가 아주 험상궂게 생겼는데 둘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여간 수상쩍지 않았단 말이야.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름은 모르지. 하지만 얼굴은 기억하오. 왼쪽 눈썹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였어. 인선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왼쪽 눈썹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 담장 너머에서 도헌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낯선 목소리의 주인일지도 몰랐지요.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선은 주모에게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주막을 나선 인선은 우금에게 말했습니다. 우금아,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잡히는구나. 도헌에게는 한 패가 있다. 그 한 패를 찾으면 저자의 정체도 드러날 게다. 아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인데. 우금은 감탄한 얼굴로 인선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지요. 바로 도헌이었습니다. 도헌은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인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도헌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얼음장 같았지요. 인선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바람을 좀 쐬러 나왔소이다. 그대야말로 이 아침에 여기서 무얼 하시오? 저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방도를 찾고 있지요. 도헌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형수님, 제가 한 가지 충고를 드리지요.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지 마십시오. 형수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실 겁니다. 오히려 형수님만 다치실 뿐이지요. 그것은 협박이었지요. 부드러운 말투에 감춰진 서슬퍼런 협박이었지요. 인선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애초에 마당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요. 인선은 도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나는 다 알고 있소. 그러니 그대야말로 순순히 이 고을을 떠나는 게 좋을 것이오. 도헌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지요. 참으로 당돌한 형수님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도헌은 몸을 돌렸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형수님은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헌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인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헌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지요. 그날 오후 오씨 집에는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도헌이 인선을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이었지요. 관아의 나졸들이 인선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오씨 집 며느리는 관아로 출두하라는 명이요. 어서 따라 나서시오. 집안이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 대감이 나섰지요. 이복에 이 무슨 일인가? 우리 집 며느리를 관아로 끌고 가다니.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담양 진사댁 자제라는 분이 이댁 며느리에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오,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선은 담담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겠습니다. 나주댁, 잠깐. 오, 대감이 인선을 붙잡았지요. 관아에 가면 매를 맞을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빌고 이 일을 덮으면 어떻겠느냐. 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을 빌면 저 사내는 그대로 명화 아씨와 혼례를 올릴 것입니다. 저는 매를 맞더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 대감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선은 나졸들을 따라 관아로 향했지요. 우금이 울며 뒤를 따랐지요. 아씨, 우금아,
울지 말거라. 나는 괜찮다. 인선은 오히려 우금을 다독였습니다. 너는 집에 남아서 내가 부탁한 일을 계속하거라. 왼쪽 눈썹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 그 사내를 찾아야 한다. 알겠느냐? 하지만 아씨가 관아에 끌려가시는데 제가 어찌. 우금아. 인선은 걸음을 멈추고 우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내가 관아에서 시간을 벌 테니 너는 밖에서 그 사내를 찾거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저 사내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게다. 우금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씨. 제가 반드시 그 사내를 찾아내겠습니다. 인선은 우금의 손을 놓고 다시 나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도 금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우금은 어린 몸으로 큰 결심을 했지요. 혼자서라도 그 칼자국 사내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지요. 우금은 그날부터 고을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주막을, 나루터의 뱃사공을, 저작거리의 장사꾼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물었지요. 왼쪽 눈썹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를 못 보셨습니까? 대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씨가 관아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어린 몸종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금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나루터의 한 뱃사공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칼자국 사내라면 요 며칠 저 강 건너 폐가에 웬 사내들이 드나드는 걸 봤는데 그중 하나가 눈썹에 흉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폐가가 어디입니까? 강 건너 산기슭에 있는 낡은 집이요.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된 집인데 요즘 들어 밤마다 불이 켜진다지 뭐요. 우금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강 건너 폐가, 그곳에 도헌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우금은 서둘러 그 소식을 인선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몸종의 작은 발걸음이 큰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지요. 그 시각 인선은 관아의 뜰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이 인선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오씨 집 며느리냐? 예, 그렇습니다. 고발장에 이르기를 내가 담양 진사댁 자제를 사기꾼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 하는데 사실이냐? 인선은 고개를 들었지요. 사또 저는 그 사내가 사기꾼임을 말하였을 뿐 없는 죄를 지어낸 적이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혼서와 사주단자의 글씨가 한 사람의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 사내에게 집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씨 몇 자로 사람을 죄인으로 몬단 말이냐? 그것이 어찌 증거가 되겠느냐? 내가 무슨 명필이라도 된단 말이냐? 사또 저는 나주에서 10년간 문서를 다룬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글씨를 보는 눈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계집이 당돌하기 짝이 없구나. 현감은 못마땅한 얼굴로 인선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냐. 지금 당장 그 사내가 사기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너는 무고죄로 매를 맞을 것이다. 인선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지금 당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사또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사흘 안에 그 사내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사흘, 무슨 근거로 사흘을 달라는 게냐. 이미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내에게는 한 패가 있고 저는 그 한 패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만 주신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현감은 잠시 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현감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좋다. 사흘을 주마. 대신 사흘 안에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면 너는 무고죄로 곤장 30대를 맞을 줄 알 거라. 예, 사또. 그리하겠습니다. 인선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인선은 관아에서 풀려났습니다. 곤장 30대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틀 남짓이었습니다. 그 안에 도헌의 한 패를 찾고 저 사내의 정체를 밝혀야 했지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우금이 있었고 금이의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인선을 우금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씨,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괜찮다, 우금아. 그런데 너는 무언가 알아낸 것이 있느냐? 우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 아씨. 강 건너 산기슭에 낡은 폐가가 하나 있는데 요즘 밤마다 웬 사내들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눈썹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라고요. 인선의 눈이 반짝였지요. 강 건너 폐가라. 우금아,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럼 오늘 밤에 그곳을 살펴보실 겁니까? 그래야지. 오늘 밤 그곳으로 가보자. 밤이 되었습니다. 인선과 우금은 어둠을 틈타 집을 나섰습니다. 강을 건너 산기슭의 폐가로 향했지요. 폐가는 과연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담장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번 일은 그르친 것 같네. 그 며느리라는 계집이 보통이 아니야.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하나쯤이야 어찌 못하겠나. 관아에 고발도 해두었으니 곧 매를 맞고 잠잠해질 걸세. 이것은 도헌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선과 우금은 숨을 죽였지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지난번 나주에서처럼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나주 일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 향교 늙은이가 눈치를 챌 줄 누가 알았겠나. 인선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향교 늙은이, 그것은 바로 금이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2년 전 도헌이 나주에서 사기를 치려다 실패한 것은 바로 인선의 아버지가 그 위조 문서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인선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헌은 나주에서 사기를 치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아버지처럼 그의 위조를 알아본 것이었지요. 헌데 이번 오씨 집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며. 그렇지. 안방 곳간만 열면 평생 놀고 먹을 재물이 나올 걸세. 그러니 이번만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허나 그 며느리가 그 계집만 처리하면 돼. 관아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면 다시는 입을 못 열 테니. 인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증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엿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손에 잡히는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때 방 안에 사내들이 자리를 뜨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지. 내일 다시 의논하세. 인선과 우금은 재빨리 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내들이 폐가를 나섰습니다. 도헌과 눈썹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였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선은 우금에게 속삭였습니다. 우금아, 저들이 떠났으니 안을 살펴보자. 무언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폐가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등잔불이 아직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낡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인선은 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혼서와 사주단자였지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김진사댁, 이참봉댁, 박생원댁. 저마다 다른 집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인선은 그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지요. 그 모든 문서의 글씨가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도헌의 손끝에서 말입니다. 도헌은 여러 집안을 돌며 혼사를 미끼로 재산을 뜯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짜 혼서를 지어내고 예물만 챙긴 뒤 자취를 감춘 것이지요. 이 괴짝 속의 문서들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우금아, 찾았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문서들만 있으면 저 도헌이라는 자가 상습 사기꾼임을 밝힐 수 있다. 우금도 감격한 얼굴이 되었지요. 아씨, 정말 잘 됐습니다. 인선은 그 문서들을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거기 누구냐? 도헌과 칼자국 사내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온 것이었지요. 인선과 우금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인선은 재빨리 우금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우금아, 뒷문으로. 두 사람은 방 뒤편에 무너진 벽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헌과 칼자국 사내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분명 두고 온 게 여기 있을 텐데. 칼자국 사내가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러다 그의 눈이 괴짝에 멎었습니다. 괴짝이 열려 있잖아. 도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다녀갔군. 도헌은 재빨리 괴짝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서 몇 장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지요. 문서가 없어졌어. 누군가 우리 문서를 가져갔다. 도헌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찾아라. 두 사내가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벽 틈에 숨은 인선과 우금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우금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지요. 인선은 우금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걱정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발각될 참이었지요. 바로 그때 인선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금이는 발밑에 돌멩이 하나를 집어 마당 반대편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요. 저쪽이다. 두 사내가 소리 나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 틈을 타 인선과 우금은 벽 틈을 빠져나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개 섞어라. 뒤늦게 사내들이 쫓아왔지요. 인선과 우금은 어둠 속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강가에 이르렀지요. 아씨, 어떡해요? 저들이 쫓아옵니다. 우금이 울먹였습니다. 인선은 강가에 매여 있는 작은 나룻배를 발견했습니다. 우금아, 저 배로. 두 사람은 배에 올라 밧줄을 풀었지요. 인선이 삿대를 힘껏 밀자 배가 강으로 미끄러져 나갔지요. 칼자국 사내가 강가에 이르렀을 때 배는 이미 강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런, 계집들이 배를 타고 도망쳤다. 사내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널 방도가 없었지요. 인선과 우금은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씨,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우금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인선은 품속의 문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금아, 이 문서만 있으면 저 사내의 죄를 밝힐 수 있다. 우리가 해낸 것이야. 그러나 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헌이 순순히 물러설 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도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욱 사납게 덤비는 법이지요. 도헌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인선과 우금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남편 윤서가 서 있었지요. 윤서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밤중에 대체 어딜 다녀오는 것이오? 윤서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관아에 다녀온 사람이 얌전히 집에 있지는 못할 망정 이 야심한 밤에 몸종을 데리고 어딜 쏘다닌단 말이오. 인선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문서를 꺼내 보였지요. 서방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무엇이오? 도헌이라는 자가 여러 집안을 돌며 사기를 친 증거입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그 자가 지어낸 가짜 혼서입니다. 김진사댁, 이참봉댁, 박생원댁, 모두 그 자에게 당한 집안이지요. 윤서는 문서들을 받아 들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문서를 살피던 윤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글씨들이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바로 도헌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지요. 윤서는 말을 잃었지요. 아내가 옳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의심하고 원망했던 아내가 실은 집안을 구하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 나는 윤서는 무어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인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지 못하신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지요. 부인, 내가 어리석었소. 그대를 의심하고 모질게 대한 것을 용서하시오. 서방님,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돕겠소. 저 사기꾼을 반드시 잡아 명화의 앞날을 지킵시다. 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홀로 싸우던 금이에게 마침내 든든한 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지요. 바로 다음 날 도헌이 무서운 반격을 시작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도헌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인선과 우금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그 문서마저 도헌은 어떻게든 빼앗으려 들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도헌이 오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지요. 여인은 곱게 차려입었으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도헌은 오 대감 앞에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대감마님, 이분이 바로 제 억울함을 증언해 주실 분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분은 저와 지난날 혼담이 오갔던 규수의 어머니입니다. 형수님께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으나 이분이 계시니 제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저 도헌이라는 분은 참으로 반듯한 분입니다. 지난날 제 딸과 혼담이 오갈 때에도 예를 다하고 성심을 다하였지요. 다만 제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사가 깨졌을 뿐입니다. 그런 분을 사기꾼이라니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여인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오 대감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단 말인가. 그때 인선이 나섰지요. 인선은 그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요. 여인의 옷차림은 반가의 부인 같았으나 손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험한 일을 한 손이었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빛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인선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따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여인은 흠칫했지요. 작년 봄이요. 그럼 따님의 함자가 어찌 되십니까? 그건. 여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조차 얼른 대지 못한 것이지요. 인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찌 제 딸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세상에 자기 딸 이름을 모르는 어미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은 도헌의 어미도 그 규수의 어미도 아닙니다. 도헌이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벌벌 떨 뿐이었지요. 도헌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집이 또 억지를 부리는군. 대감마님, 저 여인의 말을 믿으십시오. 형수님은 없는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인의 정체는 드러난 뒤였습니다. 오 대감이 여인을 향해 호통쳤지요. 내 인연, 내가 정녕 이 사기극의 한패란 말이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여인은 그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감마님.
저는 그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도헌이라는 분이 은자 10냥을 줄 테니 어미 노릇을 해달라 하여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도헌의 자작극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인선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보십시오, 아버님. 이자는 증인까지 돈으로 사서 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이래도 이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오, 대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을 봤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도헌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도헌은 만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품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구든 다가오면 이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아라. 하인들이 주춤했지요. 도헌은 비수를 휘두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 일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도헌은 그 말을 남기고 담장을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그를 뒤쫓았으나 도헌의 몸놀림은 날래어 이내 자취를 감추었지요. 인선은 달아나는 도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작극은 드러났지만 도헌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헌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었지요. 아버님, 저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 괴짝 속 문서를 되찾으러 말입니다. 그 문서야말로 저자의 죄를 밝힐 결정적 증거이니까요. 오, 대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구나. 그 문서를 단단히 지켜야겠다. 한편 돈에 팔려온 여인은 관아로 넘겨졌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도헌이 여러 고을을 돌며 혼사 사기를 쳐왔다는 것, 그때마다 가짜 증인을 사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오씨 집안이 그의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선의 짐작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헌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다음 수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도헌은 가장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서를 되찾기 위해 오씨 집안에 몰래 숨어들 계획을 말이지요. 인선은 도헌의 속셈을 미리 헤아렸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저자가 반드시 숨어들 것입니다. 우리 미리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문서를 다른 곳에 감추고 괴짝에는 빈종이만 넣어둡시다. 그리고 저자가 나타나면 현장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과연 좋은 생각이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지요. 진짜 문서는 인선이 몸에 지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괴짝에는 빈종이 뭉치를 넣어두었지요. 윤서와 하인들은 어둠 속에 숨어 도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이 고요해졌지요. 그리고 자정 무렵 담장을 넘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헌이었습니다. 도헌은 소리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서가 있는 괴짝을 노린 것이었지요. 그가 안방으로 숨어들어 괴짝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섞어라. 윤서가 등불을 밝히며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이 사방에서 도헌을 애워쌌지요. 도헌은 흠칫 놀랐으나 이내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얕은 수에 내가 걸려들 줄 알았느냐. 이 도둑놈아, 이제 내 죄를 인정하겠느냐. 윤서가 호통쳤습니다. 도헌은 비수를 겨눈 채 뒷걸음질 쳤지요. 내 죄라니. 나는 그저 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내 물건, 남의 집에 도둑처럼 숨어들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도헌과 윤서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때 인선이 나섰습니다. 인선은 품에서 진짜 문서를 꺼내 보였지요. 도헌, 내가 찾는 것이 이것이냐? 도헌의 눈이 그 문서에 쏠렸습니다. 그 문서를 이리 내놓아라. 이 문서는 내가 여러 집안을 등쳐먹은 증거다. 이것만 있으면 너는 꼼짝없이 죄되지. 그러니 순순히 오라를 받는 게 좋을 것이다.
도헌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닥쳐라. 그 문서만 없애면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도헌이 인선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문서를 빼앗으려 한 것이었지요. 그 순간 윤서가 몸을 날려 도헌을 막아섰습니다. 부인을 건드리지 마라. 두 사내가 엉겨 붙었습니다. 하인들도 달려들어 도헌을 붙잡으려 했지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도헌은 비수를 휘둘러 하인 하나를 밀치고 다시 담장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놓치지 마라. 윤서와 하인들이 뒤를 쫓았지요. 그러나 도헌은 또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다만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문서를 되찾지 못한 것이지요. 인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됐다. 이 문서만 지키면 된다. 윤서가 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다치지 않았소. 예, 서방님 덕분에 무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며칠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없던 믿음이 자라나 있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달아난 도헌을 붙잡아 저 문서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대결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선은 명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명화는 혼사가 깨진 뒤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인선이 신랑을 내쫓은 것을 아직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화야, 나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한참 만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명화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던 것이지요. 명화야,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인선은 명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화는 처음에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선의 눈빛을 보고는 그러지 못했지요. 올케 언니, 정말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명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선은 명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명화야,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집 재산을 노린 것이었단다. 여러 집안의 처자들이 그 사람에게 속아 예물을 빼앗기고 버림받았지. 만약 내가 그 사람과 혼인했다면 너도 같은 일을 당했을 것이야. 명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런 저를 언니가 지켜주신 거군요. 명화야, 올케 언니, 죄송해요. 저는 언니를 원망했어요. 언니가 제 혼사를 망친 줄로만 알고. 명화는 인선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인선은 명화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명화야. 내가 무사한 것이 나는 그저 기쁠 뿐이란다. 두 사람은 오래 서로를 안고 있었지요. 올케와 시누이 사이에 이제 그 무엇보다 단단한 정이 자라났지요. 명화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돕겠어요. 그 나쁜 사람을 잡는 일을요. 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명화야. 우리 함께 이 일을 끝내자꾸나. 그렇게 오씨 집안 사람들은 하나로 뭉쳤지요. 인선을 중심으로 윤서와 명화와 우금이 모두 한마음이 되었지요. 도헌은 홀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오씨 집안은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도헌은 그리 쉽게 무너질 자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헌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선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씨 집안 전체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지요. 도헌이 관아에 새로운 고발장을 낸 것이었습니다. 오씨 집안이 남의 문서를 훔쳐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 도헌은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괴짝 속 문서가 도리어 오씨 집안이 자신을 해치려고 지어낸 것이라 우긴 것이지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헌에게는 관아에 손을 써 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전 하나를 매수해 둔 것이었지요. 그 아전은 도헌의 편을 들어 오히려
오씨 집안을 몰아세웠습니다. 오씨 집안은 남의 혼사를 방해하고 문서를 훔친 죄가 크오. 이 문서들이 오씨 집안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시오. 인선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문서들은 분명 도헌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집안이 그자에게 당했다는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증언이라니 그 여인은 이미 말을 바꾸었소. 오씨 집안이 시켜서 거짓 증언을 했노라고 말이오. 인선은 아연실색했지요. 돈에 팔려온 그 여인마저 도헌이 다시 손을 써서 말을 바꾸게 만든 것이었지요.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제 오히려 오씨 집안이 죄인으로 몰릴 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인선은 눈앞이 캄캄했지요.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뒤집는 자들이 있으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헌은 관아까지 손을 뻗친 교활한 자였던 것이지요. 그날 밤 오씨 집안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아전이 도헌과 한통속이니 관아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선이 말했습니다. 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놈이 관아까지 매수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우리에게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저들이 다 뒤집어 버리니 집안 사람들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이토록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을 밝힐 길이 막혀 버린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우금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씨, 밖에 웬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씨를 꼭 뵈어야 한다고요. 여인이라니? 인선이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 하나가 서 있었지요. 나이는 20 남짓,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뉘신지요? 인선이 묻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옆 고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도헌이라는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인선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은 방으로 들어와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디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입니다. 집안이 기울어 어렵게 지내던 차에 도헌이라는 자가 혼담을 넣어왔지요. 반듯한 사람이라 여겨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3달 만에 그자는 우리 집에 남은 재산을 모두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병을 얻어 이렇게 되었지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자를 찾아 온 고을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이 고을에서 그자가 또 혼사 사기를 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인선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잘 오셨습니다. 부인의 증언이 있으면 저 도헌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이미 버림받은 몸이고 아무 힘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부인. 인선은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도헌에게 직접 당한 산증인입니다. 부인의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만 나서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자를 벌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나 인선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도록 저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겠습니다. 인선은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쳐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증언이야말로 도헌의 죄를 밝힐 마지막 열쇠였지요. 그러나 도헌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관아까지 매수한 그자를 상대로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마지막 대결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이 묵고 있던 방에 도헌이 몰래 숨어든 것이었지요. 도헌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인이 오씨 집에 찾아온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여인의 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인선과 윤서가 놀라 달려갔지요. 방문을 열자 도헌이 여인의 목에 비수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여인의 목숨은 없다. 도헌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지요. 도헌, 이 무슨 짓이냐? 당장 그 여인을 놓아라.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놓아. 이 여인이 입을 열면 나는 끝장이다. 그러니 이 여인을 데리고 이 고을을 떠나겠다. 순순히 길을 비켜라. 도헌은 여인을 인질로 삼아 달아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선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이 여인마저 잃는다면 도헌의 죄를 밝힐 마지막 증인이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도헌, 그 여인을 해치면 너는 살인죄까지 더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인선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닥쳐라. 내년 때문에 내 일이 다 틀어졌다. 내년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오씨 집 재산을 손에 넣었을 것을. 도헌의 목소리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인선은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선은 여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몸을 낮추라는 신호였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 인선이 소리쳤습니다. 우금아, 지금이다. 미리 문 밖에 숨어 있던 우금이 준비해 둔 재를 방 안으로 확 뿌렸습니다. 도헌이 재를 뒤집어 쓰고 눈을 비비는 순간 여인이 몸을 낮춰 그의 팔에서 빠져나왔지요. 이때다. 저놈을 잡아라. 윤서와 하인들이 일제히 도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헌은 비수를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마침내 도헌은 오라에 묶였습니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해. 도헌이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인선은 오라에 묶인 도헌을 내려다보았지요. 도헌, 이제 내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관아가 아무리 너와 한통속이라 해도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야. 도헌은 인선을 노려보았습니다. 흥, 관아에는 내 사람이 있다. 내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풀려날 것이다. 인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두고 보면 알겠지. 이튿날 오씨 집안은 도헌을 관하로 끌고 갔지요. 여인과 우금 그리고 괴짝 속 문서를 모두 챙겨서 말이지요. 이제 마지막 대결의 무대는 관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관하에는 도헌이 매수한 아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선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관하로 향하기 전날 밤, 인선은 홀로 등불 아래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었지요. 만약 도헌이 매수한 아전이 또다시 진실을 뒤집는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오씨 집안이 무너질지도 몰랐지요. 인선 자신도 무고죄로 곤장을 맞고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인선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인선아, 글씨는 사람이란다. 참된 사람은 혼서가 아니라 그 손끝이 지나온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인선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헌이 아무리 관아를 매수하고 증인을 협박한다 해도 그가 손끝으로 남긴 위조의 흔적만은 지울 수 없었지요. 여러 집안의 문서에 남은 그 손버릇. 그것이야말로 도헌 스스로가 남긴 죄의 증거였습니다.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금이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힐 눈이 있었지요. 관아가 아무리 도헌의 편이라 해도 만천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위조를 낱낱이 드러낸다면 아전 하나가 무슨 수로 그것을 덮겠습니까? 인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관아의 뜰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도헌의 죄를 밝히리라. 그 손끝이 지나온 자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리라. 인선은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금이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지요. 날이 밝으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인선이 도헌을 붙잡은 것은 오대감과 현감이 준 사흘 말미의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관아의 뜰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오씨 집 며느리가 시누이 혼산날 신랑을 내쫓은 일은 이미 온 고을이 다 아는 이야기였지요. 그 진실이 오늘 관아에서 밝혀진다 하니 구경꾼들이 몰려든 것이었지요. 현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곁에는 도헌이 매수한 아전이 서 있었지요. 아전은 은근히 도헌의 편을 들 참이었습니다. 도헌이 오라에 묶인 채 끌려 나왔지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인선이 섰지요. 자, 오늘 이 자리는 오씨 집안과 도헌 사이의 시비를 가리는 자리다. 각자 할 말을 하라. 현감이 말했습니다. 먼저 도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억울합니다. 저 오씨 집안이 소인의 문서를 훔쳐 소인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 며느리라는 여인이 무슨 억하심정인지 소인의 혼사를 망치고 소인을 죄인으로 만들려 하옵니다. 아전이 얼른 거들었지요. 사또 도헌의 말이 옳은 듯 하옵니다. 오씨 집안이 남의 문서를 훔친 것은 분명한 죄이옵니다. 인선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감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사또, 제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하라. 인선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저 도헌이라는 자는 여러 고을을 돌며 혼사를 미끼로 재산을 뜯어 온 상습 사기꾼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문서들입니다. 인선은 괴짝 속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다른 집안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사댁, 이참봉댁, 박생원댁. 그런데 이 모든 문서의 글씨가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전이 코웃음을 쳤지요. 글씨가 같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그것은 내 말일 뿐이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인선은 문서들을 사람들 앞에 나란히 펼쳤습니다. 여기 이 글자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글씨에는 저마다 손버릇이 있습니다. 획을 시작하는 자리, 힘을 주는 자리, 붓을 떼는 자리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 문서들을 보십시오. 이 하늘 천자를 쓸 때 마지막 획을 떼는 자리가 모두 똑같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말입니다. 인선은 문서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설명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연 인선의 말대로 여러 문서의 글씨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으니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서와 도헌이 오씨 집안에 보낸 혼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붓을 때는 자리가 완전히 같습니다. 이는 이 모든 문서를 도헌이 지어냈다는 뜻입니다. 현감이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인선의 말이 옳았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그 손버릇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요. 이것 참. 현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전이 다급히 나섰습니다. 사또. 그것은 우연히 글씨가 비슷한 것일 뿐이옵니다. 어찌 그것으로 죄를 단정하겠사옵니까? 바로 그때 인선이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지요. 우연이라고요? 그럼 이분의 증언도 우연입니까? 인선이 손짓하자 옆 고을에서 온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옆 고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 도헌이라는 자에게 혼인 사기를 당해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버림받은 사람이지요. 저자는 저와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우리 집 재산을 모두 챙겨 달아났습니다. 여인의 증언에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몹쓸 놈이 있나. 혼사를 미끼로 재산을 뜯다니. 도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 여인은 오씨 집안이 돈으로 사온 거짓 증인입니다.
사또,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도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도헌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자의 왼쪽 어깨에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혼인 첫날 밤에 제가 직접 본 것이지요. 거짓 증인이 어찌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까? 저자의 옷을 벗겨 확인해 보십시오. 현감이 나졸에게 명했지요. 저자의 어깨를 확인하라. 나졸이 도헌의 옷깃을 젖히자 과연 왼쪽 어깨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구경꾼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인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지요. 이제 도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글씨의 증거와 산 증인의 증언이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헌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요. 사또, 저 문서들은 다 조작된 것입니다. 저 여인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인은 결백합니다. 도헌은 매수한 아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서 자신을 도우라는 신호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 밖에서 한 사내가 끌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눈썹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 도헌의 한 패였지요. 윤서가 사람들을 풀어 그자를 붙잡아 온 것이었습니다. 칼자국 사내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 저는 그저 도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도헌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지요. 닥쳐라, 이 배신자. 그러나 칼자국 사내는 이미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헌은 여러 고을을 돌며 혼사 사기를 쳐왔습니다. 가짜 혼서를 지어내고 예물과 재산을 뜯은 뒤 달아났지요. 이번 오씨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 아전에게 은자 20냥을 주어 관아를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그 돈을 전했으니 틀림없습니다. 구경꾼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사또, 저는 결단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사옵니다. 칼자국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여기 저 아전이 도헌에게 써준 각서가 있습니다. 오씨 집안을 죄인으로 몰아주겠다는 각서이지요. 각서에는 아전의 이름과 수결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선이 그 각서를 받아 살펴보았지요. 사또, 이 수결을 보십시오. 저 아전이 관아 문서에 늘 쓰던 수결과 완전히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전이 도헌과 한통속이라는 증거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노기로 붉어졌습니다. 네, 이놈, 관아의 아전이 되어 뇌물을 받고 죄인을 감싸다니. 이런 죄가 어디 있느냐. 여봐라, 저 아전을 당장 하옥하라. 아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도헌은 완전히 고립되었지요. 한 패는 배신했고 매수한 아전은 무너졌으며 산 증인이 그의 죄를 증언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손끝으로 남긴 위조의 흔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도헌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인선이 도헌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도헌, 내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다. 참된 사람은 혼서가 아니라 그 손끝이 지나온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이라고. 너는 아무리 얼굴을 꾸미고 말을 꾸며도 내 손끝이 지나온 자리만은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도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지요. 현감이 엄중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헌은 들으라. 너는 여러 고을을 돌며 혼사를 미끼로 순박한 백성들의 재산을 뜯고 처녀들의 앞날을 짓밟았다. 또한 관아의 아전을 매수하여 죄를 덮으려 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도다. 너를 큰 칼을 씌워 하옥하고 내가 뜯어낸 재물을 모두 찾아 피해 입은 집안에 돌려주도록 하겠다. 또한 옥에서 마땅한 벌을 받은 뒤 멀리 유배를 보내리라. 도헌은 큰 칼을 쓰고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구경꾼들이 통쾌하다는 듯 손뼉을 쳤지요.
저런 몹쓸 놈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 저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오씨 집안이 큰일 날 뻔했구먼. 참으로 지혜로운 며느리야. 이제 인선을 향한 손가락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금일을 실성했다. 투기가 심하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혜롭다 칭송하고 있었지요. 매수당했던 아전 또한 파직되어 벌을 받았습니다. 돈에 팔려 거짓 증언을 했던 여인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을 모두 고한 덕에 가벼운 벌로 풀려났지요. 그리고 도헌이 그동안 여러 집안에서 뜯어낸 재물은 관아가 찾아내어 피해 입은 집안들에 돌려주었습니다. 옆 고을에서 온 그 여인도 빼앗겼던 재산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지요.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 덕분에 저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저도 빼앗긴 것을 되찾았습니다. 여인이 인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선은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부인이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몸을 잘 보살피시어 부디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옆 고을로 돌아갔지요. 관아의 뜰을 나서며 오씨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오 대감이 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주댁, 아니 우리 며느리야. 내가 너를 의심하고 모질게 대한 것을 용서하거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이 큰 화를 입을 뻔했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윤서도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 그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내가 그대의 지아비인 것이 자랑스럽소. 인선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오씨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지요.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었지요. 바로 신우이 명화의 앞날이었습니다. 혼사가 깨진 명화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지요. 비록 도헌이 나쁜 자였다 하나 첩정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온 고을에 혼사가 깨진 처녀로 소문이 나 명화의 앞날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 고을에서 온 그 여인이 다시 오씨 집을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한 젊은이를 데리고 왔지요. 부인, 이 사람은 제 사촌 동생입니다. 지난번 도헌의 일로 오씨 집안에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이름을 세현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23. 인근에서 글 잘하기로 이름난 선비였지요. 세현은 됨됨이가 반듯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도헌처럼 겉만 번드르르한 자가 아니라 속이 깊고 진실한 사람이었지요. 세현은 오씨 집에 며칠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명화와 마주쳤지요. 명화는 마당에서 국화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세현이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국화를 참 곱게 기르시는군요. 명화가 고개를 들었지요. 별것 아닙니다. 그저 소일거리로 기르는 것이지요. 국화는 서리를 이겨 내고 피는 꽃이라 지조 있는 사람에 비유하곤 하지요. 아씨께서 국화를 기르시는 것을 보니 아씨의 마음도 그러하신 듯합니다. 명화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세현의 말에는 도헌처럼 꾸민 데가 없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진실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현은 명화에게 좋은 글을 읽어주고 세상 이치를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명화는 그런 세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한 번은 명화가 세현에게 물었습니다. 세현 도령께서는 혼사가 깨진 처녀를 어찌 꺼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미 온 고을의 소문이 난 몸입니다. 세현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아씨, 그 소문이야말로 아씨가 어떤 분인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자를 알아보고 물리친 집안의 딸이시니 저는 오히려 아씨를 믿음직스럽게 여깁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사람보다 진실을 아는 집안이 훨씬 귀하지요.
명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그동안 혼사가 깨진 처녀라 손가락질 받으며 마음고생을 했는데 세현은 그것을 오히려 귀하게 보아준 것이었지요. 고맙습니다, 도령. 명화는 그날 세현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인선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명화야, 저 세현이라는 젊은이가 어떠하냐? 명화는 볼을 붉혔지요. 옳게 언니, 그분은 참 좋은 분 같아요. 노헌 같은 사람과는 다르게 마음이 깊은 분이에요. 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아야 하는 법이란다. 저 젊은이는 손끝이 지나온 자리가 참으로 반듯한 사람이야. 세현의 집안을 알아보니 과연 반듯한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선이 직접 세현의 글씨와 문서를 살펴 조금의 거짓도 없음을 확인했지요. 오, 대감도 세현을 몹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허허, 이런 젊은이라면 우리 명화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명화와 세현의 혼담이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서로를 알아가며 혼사를 준비했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지난번 깨졌던 혼례와는 비할 수 없이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명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지요. 붉은 화롯을 입은 명화가 세현과 마주 서서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명화는 인선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옳게 언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나쁜 사람에게 시집가 평생을 망칠 뻔했어요. 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인선은 명화를 일으켜 안았지요. 명화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단다. 두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때 온 고을이 발칵 뒤집혔던 그 혼산날의 소동은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지요. 신우이 혼산날 신랑을 내쫓았던 며느리가 실은 신우이의 앞날을 지킨 은인이었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화는 세현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았지요. 인선과 윤서 부부도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한때 아내를 의심했던 윤서는 누구보다 아내를 믿고 존중하는 지아비가 되었지요. 오, 대감은 지혜로운 며느리를 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몸종 우금은 인선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한 사람의 밝은 눈과 굳은 용기가 온 집안을 화에서 구하고 어린 처자의 앞날을 지킨 것이었지요. 혼례를 올린 뒤 명화와 세현은 인근 고을에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세현은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가 되었지요. 명화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어질고 지혜로운 부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때 혼사가 깨져 손가락질 받던 처녀가 이제는 온 고을이 부러워하는 부인이 된 것이지요. 명화는 명절이면 친정을 찾아 인선에게 큰 절을 올리곤 했습니다. 옳게 언니,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다 언니 덕분입니다. 명화야,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마음이 곱기 때문이란다.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볼 때마다 서로를 아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선의 이야기는 온 고을의 전설처럼 퍼졌지요. 혼산날 신랑을 내쫓은 며느리의 이야기 말입니다. 처음에는 실성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았으나 알고 보니 온 집안을 구한 지혜로운 며느리였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되새겼습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저 나주댁처럼 밝은 눈과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라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속을 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인선과 윤서 부부의 이야기도 아름답게 전해졌습니다. 한때 아내를 의심하고 모질게 대했던 윤서는 그날 이후 누구보다 아내를 아끼는 지아비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내 아내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눈과 굳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요. 나는 그런 아내를 둔 것을 평생의 복으로 여긴다오. 인선 또한 그런 남편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옥동자가 태어났고 집안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오 대감은 손주를 안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한 것은 다 지혜로운 며느리 덕분이야. 어린 몸종 우금도 어엿한 처자로 자라 좋은 짝을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인선은 우금을 친동생처럼 아껴 혼수를 손수 챙겨 주었지요. 우금아, 그동안 나를 도와 고생이 많았다. 부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 우금은 눈물을 흘리며 인선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씨, 아니 마님, 저는 마님을 모신 것이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씨 집안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온 고을을 발칵 뒤집었던 그 혼산날의 소동이 이렇듯 모두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한편 유배를 떠난 도헌은 그곳에서 지난 날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제 손끝이 지나온 죄의 자리를 뒤늦게야 돌아본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 처녀의 앞날을 짓밟고 여러 집안을 울린 죄값을 그는 외로운 유배지에서 치러야 했지요.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실로 지킨 것은 끝내 빛을 본다는 이치일 것입니다. 금이가 신랑을 내쫓던 그날 마당에 가득했던 손가락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손가락질을 홀로 견디며 인선은 끝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옳은 것을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빛을 보는 법이지요. 참된 사람은 번드르란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손끝이 지나온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언젠가 그 밑천이 드러나고 진실은 아무리 묻어도 끝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법이지요.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인선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이의 눈빛만은 젊은 날 그대로 맑고 형형했지요.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 예시하기를 졸라대면 인선은 빙그레 웃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혼산날 마당 한복판에서 신랑을 내쫓던 그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할머니,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온 마을 사람이 다 할머니를 손가락질했다면서요.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인선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옳은 일을 할 때에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법이란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그때가 되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손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인선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진실을 꿰뚫어보고 굳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낸 한 며느리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